네. 네, 그럼 박수로 국장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강의 열심히 듣는 거 보니까 마지막 강의인 제 강의는 조금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제가 이제 금융교육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신한은행 1년차 되는 영업 사원이었었는데 1년 돼서 1년 했는데 작년에 170명 정도 뽑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1년 이내에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내지는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쳐서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에 우리 은행 취업 담당하시는 분께서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좋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떤 금융거래 관련 어떤 유익한 이런 지식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취업 희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이제 신용 정보에서 라이스나 KCB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대해서 취업 희망을 하고 계신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유익한 지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경제, 금융 지식인데 하기 전에 미국 얘기가 그렇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들어봤죠? 근데 이제 실제 요즘에 젊으신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수단들에 이렇게 급속하게 변경되고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많이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오고 있겠지만은 실제 좀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번 제시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 저게 뭐죠? 이게 좀 PDF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PPT로 안 떠 있고 이게 대학생들의 금융거래 경험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전국에 한 50개 대학에 대해서 실용금융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충실대도 강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학기당 한 2학점 정도 해가지고 교양과목 강의가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금융거래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위에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요. 여기 계신 학생들도 체크카드 하나씩 전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이제 용돈 전략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니면 좋은 돈들을 갖다가서 예적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밑으로 가보면은 실제로 이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혹시 주식 펀드 하시는 학생들 있어요? 동아리 같은 데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어떤 재물운이나 투자론 같은 거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연계성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금융 거래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폐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융 거래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이 오다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나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 이제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는 필요한 자금을 적게 이렇게 이제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학자금 대출 받으신 학생들 많죠. 아니면 학자금 대출 하나도 안 받아요? 받아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카드나 이런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간편 결제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삶의 편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예적금을 통해 가지고서 효율적인 자산 증식도 가능한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갚을 능력보다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갚은 돈을 이자라든가 원금을 갖다가서 90일 이상 갚지 못했을 경우를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은 아시죠? 그죠? 근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모바일 인터넷 뱅킹 각종 어떤 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각종 금융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적금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무리하게 예금 상품을 유치하거나 보험 상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뭔지 아시죠?
어떤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의 양면성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좋지 않은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융 폐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폐해들은 그 성인들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불만 사항이나 피해 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들을 보고 가시면은 2012년에는 3,600건 정도 했었는데 2015년에 6,100건 정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내지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지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어떤 이런 피해에 노출되거나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갖다가서 사기당하거나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금융실명거래제도,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신용관리제도,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겪었던 한 두세 개 정도의 어떤 금융 사기 사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30분이라 약간 짧긴 한데 금융실명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알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 93년도 8월 12일 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93년 이전에는 예금의 비밀 보장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어떤 특권으로 아니면 굉장히 그 중요시할 금과 옥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는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때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개략적인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주민등록부에 대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과 본인의 어떤 그 주민등록증과 확인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금융실명거래제 하에서 대포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피해들 많이 들어봤죠. 대포통장은 뭐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앞에 대포가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 명의자, 이용자, 등록자가 아닌 제3자가 이용하는 것들을 대포자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도 예금통장을 개설한 명의주가 아니라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대포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포통장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어떤 그 범죄 집단이나 자금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범죄 집단이 이용을 하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그런 이런 획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통장을 매입한다거나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대포 통장을 매입한 데는 그런 광고를 게시하고 아니면 통장을 가로채는 것들. 우리 학생들도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기 사례. 취업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급여 이체 필요하니까 통장하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몽땅 다 보내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사고가 났던 그런 경우들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통장을 가로채서 그 통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터넷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 통장이 어떤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매매들. 실제적으로 불법적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커들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불법적으로 매매를 함으로써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포통장은 아까 여기 나올 때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제가 작년 11월에 어느 군부대에 이제 교육을 갔었는데 4월에 제대하니까 거의 제대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병장이라는 병사에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을 분실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11 전투 비행장이었는데 분실을 했는데 바로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습득한 사람이 우리은행 경주지점에 가서 예금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됐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의자니까 이제 통보가 됐던 것들이죠. 근데 실제 통장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 몇만 원씩 2번 정도 나왔는데 한 번은 빠져나오고 한 번은 남아있어요. 이렇게 대포통장 명의주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명의주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도 하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저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문제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병사 같은 경우에도 대포 통장 명의주가 되다 보니까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한국신용정보원에 7년간 등재가 되고 7년 동안 삭제가 되긴 하고 그러지만 또 향후 5년간 총 12년간 나이스라든가 KCB 같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사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대출이든 카드 이런 거 할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금융 거래 제한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거래시 과거 대포통장 명의 이력을 반영을 해가지고 금융질서 문란행위 초래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한순간에 좀 어떻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광고를 보는 이런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당 200만 원 뭐 사용료를 드리고 돌려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이제 대포통장 명의주가 되는 것들이죠. 최근에는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는 목소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 그 통장을 그 만들기가 어려워요.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만들기가 어려다 보니까 이런 구인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실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 물류 배송사원 급부 이런 거를 보고 나가지고서 실제 이제 그 가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배송사원 부인하고 연락을 하니까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입니다. 한 건당 이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건당 서류 봉투만 전달을 하면 돼요. 사당역에서 타가지고 신도림역 가면은 그 아래에 까만 양복이 입고 이렇게 뭐 녹색 넥타이를 맨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달해드리면 돼. 그러니까 전달했을 때 하나당 15,000원씩 써요. 하나 번씩은 한 달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업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열심히 해서 고마우니까 이제 그 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꺼내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돼. 이게 뭔 얘기였어요? 그 아르바이트 고용된 학생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다른 젊은이에 이용하는 뭐 이제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도 저는 아르바이트 많이 합니다. 그분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출제까지 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대포 통장 사기 사례들 이렇게 이제 수사하는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그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꼬드겨 내는 것까지 꼬드겨 내는데 실제적으로 대포 통장을 확보하는 거하고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서 인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포 통장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의 개념과 어떤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금리들은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금의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금융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보통 연율로 표시가 되죠. 뭐 일수로 하더라도 연율로 환산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 이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금리의 종류들은 대략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임의로 나눠본 겁니다. 기존금리하고 시장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명목이자율, 그 다음에 실질이자 이렇게 나눴는데 그 금년 연초라든가 작년 12월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죠. 내부에서 우리도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냐.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어느 나라든지 기준금리는 그 나라 금리의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내릴지를 갖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금리의 어떤 그런 그 의미보다도 기준금리의 방향성,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기준금리 이율은 작년 6월 9일날 1.25%입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미국의 기준금리 0.75에서 1%로 돼 있죠. 1% 돼 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러면 시중에는 시중금리들,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나 내릴 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의미보다도 우리 시장에서 가져오는 금리 방향,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금융거래를 하면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예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정기 예금을 들을 때 장기적으로 3년짜리나 5년짜리 드는 것보다는 1년짜리 나눠 드는 게 좋겠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로 장기간 나눠서 받는 게 묶어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예금 상품이나 대출 상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라든가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관심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뭐 많이 받고 싶겠죠. 그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무이자 내지는 낮은 금리로 받고 싶겠죠.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 제도가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법정 최고금리는 실제적으로 이건 예금금리랑은 관계없이 대출금리에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 이제 대부업체 등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데 법정 최고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금리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금리가 있는데 대부업에서 정하는 금리는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이렇게 규정하는 금리입니다. 27.9%. 이거는 작년 3월 3일 날 결정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듯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때, 그러면은, 지금 미등록 대부업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공금융하고 사금융하고 분리해 봤을 때, 사채업자가 사채업을 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이제 대부업체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TV에서 보는 러시앤캐시나 뭐 미즈사랑 이런 것 같은 어떤 그런 대부업체들이 사채업자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어떤 대부업체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사인으로 개인으로 이제 분류해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때 대부업법에서 등록을 하고 27.9% 해서 높은 금리를 이렇게 뭐 수익으로 이렇게 하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금리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지 않죠. 1000%, 2000%, 몇백 %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자를 계산할 때 대출 원금에 대해서 이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수수료라든가 연체이자, 명칭이 뭐든지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건 다 이자로 계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출 거래를 할 때 선취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100만 원을 일주일간 빌려주면서 20만 원을 먼저 떼고서 일주일 후에 100만 원 갚아오니 100만 원에 이자가 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 계산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100만 원에 원래 빌리기로 한 100만 원에 대한 20만 원 이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부업법에서는 실수령액에 대해서 20%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20%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제가 계산하면 한 1200% 정도 됩니다. 실제 금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법정 최고금리 이런 한도를 두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불이익 받았던 걸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피해를 사전에 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를 잠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혹시 이제 어떤 금융 상식이나 이런 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도에는 66%였었어요. 근데 2016년에 27.9%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60만 원을 1년에 이자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낮춰오면서 작년 3월 3일날 27.9%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3월 3일날 27.9%로 낮췄는데 내년 12월 31일이 되면은 지금 27.9%로 낮춰놓은 금리의 이제 유효 기간이 기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다시 또 이제 살인적인 고금리 25.2% 인하하라 뭐 금융 감독 확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제조된 어떤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금융회사의 제품들에도 금융상품에도 예금상품, 신용카드 상품 아니면 결국 다 원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카드회사 검사를 나갈 때 특정 어떤 카드가 어떤 과도하게 포인트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런 카드는 발급을 하거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급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대출 상품에도 원가가 있어요. 대출 상품의 원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조달 비용이겠죠. 조달 비용.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이자가 조달 비용이에요. 근데 이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받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입을 해옵니다. 저축은행 같은 데. 은행에서는 차입을 안 해줘요. 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 금리가 보통 5%, 한 7%도 10% 넘나드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빌려오고, 그 다음에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건당 한 5%씩 이제 수당을 줘요. 이것만 해도 벌써 12%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고 한다면 보통 7, 8, 9등급, 8, 9, 10등급들이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10등급인 사람들의 어떤 금융채무 불이행 확률이, 제가 말씀드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그 90일 이상 연체하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확률이 33%예요. 근데 어느 대부업체에서 그 자사의 그 이 대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내년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이제 금리를 24.5% 정도 내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느 대부업체는 그 원가가 낮은 데들은 취급을 하겠지만 높은 데들은 우리는 10등급은 취급 안 할 거야. 하면서 9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회사는 또 90등급은 대출 안 해주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당국이나 국회에서는 항상 고민이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용등급이 한 개 등급이 있는 사람들 갖다가서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를 거냐, 아니면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 6, 7, 8, 9등급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금리로. 왜냐하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양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1, 2등급인 사람은 3.5%이지만은 5, 6등급인 사람들은 4, 5%가 다른데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1등급이든 10등급이든 이게 다 27.9%예요.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제 TV라든가 신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아 이런 양면성이 있어.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대출 금리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보기로 해요. 학자금 대출 받으시는 학생들 좀 제법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중은행의 그 대출 금리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금리라는 게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달라요. 조달금리입니다. 조달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되는 금리, 그 다음에 감면해주는 금리. 뭐냐면은 우리 은행을 여기 이건 아까 사전에 얘기한 우리 은행이 아니라 뭐 같은 그 우리 은행을 갖다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급여 이체도 하고 신용카드도 개설했고 적금도 들었고 여러 가지 많이 해주니까 금리를 조금 빼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결정된 대출금리 결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함으로써 그 조달하는 금리, 대출금리를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낮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준금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할 건지 고정금리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때 코픽스로 할 건지 CD금리로 할 건지 이런 개념들은 아직 잘 이 기준금리는 개별 은행들이 조달금리를 산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두 개 은행들한테 매월 그 조달금리를 받아가지고서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씁니다. 이게 코픽스인데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예요. CD금리는 이제 금융투자하고 협회에서 하는 것들이고, 금융체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제 그 이런 코픽스나 CD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이건 신용대출, 요거는 이제 담보대출 쓸 때. 그 다음에 금융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변동금리를 할 건지 고정금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관리를 잘함으로써, 이제 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용관리를 잘함으로써 내 신용등급이 1, 2등급일 경우에는 그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금융 지식이라든가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익하게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30일 무이자 뭐 대부업체라든가 저축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한번 보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30일 무이자 대출은 뭐 3개월 대출해주면서 처음 한 달은 무이자야. 근데 대부업체는 27.9%씩 좀 받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대출 건수가 43,600건이에요. 저축은행이랑 대부업체. 근데 30일만 쓰고 실제 갚은 사람들은 6.2%에 불과합니다. 실제 갚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무이자로 쓰고 갚는 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대부업체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때 신용도가 1등급인 사람들이 3.7등급이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2.4등급이 하락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개월을 그 무이자로 줌으로써 잠재 고객을 잡아놓는, 뒷다리를 잡아놓는 것인데요. 너는 우리 대부업체 한번 이용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은행 금융기관 이용 못해.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해주들은 높은. 그래서 이런 싼 금리 이런 것들이 광고됐다고 하도 이런 걸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제 우리 그 사채업자들이 그 하는 어떤 그 미등록 대부업체들이죠. 서류 위조라든가 이런 거, 신용조회도, 무슨 뭐 중개수수료도,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뭐냐면은 그 대출 모집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금융회사와 1대1로 계약을 해가지고 활동되어 있는데 금융회사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대출 모집을 한 고객으로서 받으면 그 법에 위반이 됩니다. 중개업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정식 등록 대부 이건 당연한 거 이런 데 해야 되는 것들이고 당연치고 3천만 원까지인데 신용조의 노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돈을 빌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업체가 신용조회를 어디서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KCB나 나이스 같은데 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대부업체 가서 대출 받으러 가면은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하게 돼요. 저희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가지고 신용도를 판단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의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미등록 대부업체들 이런 데들은 즉시 빨리 좀 대출을 받았으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데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상황에 맞게 모든 고객님의 조건을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신용등급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는데 서류를 허위로 한다든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아까 이제 금융시장 질서 논란 초래자라고 해가지고서 금융기관 이용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유의했음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좀 드렸고 대부업체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리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원금에 플러스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니면 아예 대부업체는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면 안 되고 아무리 밀려나더라도 저축은행 정도 아니면 신협이나 이런 마을 금고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신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믿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금융거래에 있어가지고서는 돈을 빌리고서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 대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출 금액과 신용 정보에서 결정되는 건 대출 금리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신용 정보에 의해서 하는데 신용 정보에는 신용 등급, 소득의 크기 이런 것들인데 신용 등급이 결정하는 것들이 대출 정보나 보증 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뒤 한번 살펴보시죠. 신용 정보들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용을 하는데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서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조의를 했다거나 했던 것들을 가서 불법적인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 3년간 조의 기록들은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신용정보 생성 과정을 한번 보죠. 누가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출받아 갚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 카드 회사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결제 자금의 결제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금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신용 조회를 해봅니다. KCB나 나이스 같은데 조회를 해보면 예를 들면 2017년 4월 27일이죠. 27일 우리카드 최성관 신용카드 발급 조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회 기록이 KC나 나이스 같은 데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발급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 사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현금 서비스 이용 기록들이 쭉 나타났다 갚았다 이런 것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갚고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용조회사 KC나 나이스 같은 데서 전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서 체납 정보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한테 이용한 어떤 금융거래 정보이다. 대출이라든가 보증, 신용카드 발급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발생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이 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한 신용조회사를 다 보냅니다. 비금융회사인 백화점이나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놓고서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등록하는 기준들은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원금이나 이자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대금 같은 경우 5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나이스나 KCB 같은 경우에는 구분 없이 10만 원 이상 5연금 이상 연체했을 때 KCB는 1만 원 5연금 이상 연체했을 때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서 이런 것들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서 연체를 갚으면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KCB나 나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연체 정보나 이런 것들 갖다가서 실제적으로 3년에서 5년간 보존하고 있으면서 우리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연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단기 연체라도
바로 갚아야 되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조회해본 것들이 신용등급인데, 신용등급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신용정보를 가지고서 점수가 해서 0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가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그걸 따라서 1등부터 10등급 나눈 것들입니다. 1000점일 경우에는 1등급이겠죠. 그죠? 근데 이 등급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을 도표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등급일 경우에는 거의 33% 정도가 금융체육 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금융회사별로 이게 등급 비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산은행 작년 2월 달에 이제 은행연합이 공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부산은행의 1, 2등급일 경우에 가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우량동 3%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런 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부업체 갔을 때는 27.9%예요.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가지고서 대부업체 갔을 경우에는 이것만 해도 벌써 9배 정도 금리 부담을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예적금을 하지 않아서 돈이 모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소액 연체를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죠. KC나 라이스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0원 이상, 5년을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신용등급 산정하는데 이용을 하잖아요. 연체를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최장 5년까지, 3년에서 5년간 가지고 있으면 신용등급 산정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소득이 없다가 신용등급이 높은 건 아니에요. 금융거래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 3, 4학년이 뭐 이제 혼재 있겠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시더라도,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시더라도 한 4등급에서 6등급 정도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금융거래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대출 받았다고 해야 학자금 대출 정도.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발급 받았다고 해서 뭐 그러기 때문에 CM파일러라고 해도 여러분들 같은 어떤 금융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그룹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체가 한 번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요. 회복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용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해봐야 돼요. 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카드 발급받았는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보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 나이스나 여기 쪽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나와 있어요. 점수나 신용등급들이. 그래서 KCB나 나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1년에 3번 정도는 무료로 등급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정보들이 아까 5개를 열거를 했었는데, 누가 불법적으로 내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해가지고 밖에서 불법적으로 유통했을 경우에는 누가 내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아니면은 한국신용정보원이든 이런 신용정보 조회사를 통해가지고 꼭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이라든가 군 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알고 있죠.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군에 가야 돼. 아니면 군 복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라든가 분할 상환, 채무 감면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는데, 장기간 연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많이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삼각채권이라고, 삼각채권은 뭐냐면은 금융기관에서 받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이상 그 연체된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장부에서 떨어내가지고 부의자산을 관리하는 걸 삼각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줘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대학 졸업식까지, 대학 졸업 후 취업식까지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그 신용회복 지원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용해 보시고, 만에 하나 이런 데 알아보지 않고도 사금융 시장에 끼우그랬다는 실제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뭐 사기 사건 몇 개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취업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업되거나 아르바이트가 됐는데 월급 지급 등을 해서 저런 것을 요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걸 하게 되면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식회사 동아리를 이용한 그런 사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뭐 여기에서는 제가 근데 그 여학생들 대상으로 한 뭐 그런 걸로 기사는 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주식투자 경연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을 한 사람이 이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이제 동아리 가입한 사람들한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런 자금들을 받아서 착복하는 그런 사례들인데 동아리 운영진 자리를 뭐 제한해가지고서 뭐 수당을 준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와 있듯이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 자금을 편취한 이런 사례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예금 통장이라든가 신분증이라든가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은 내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장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서류들을 넘기면 안 돼요. 누군가가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든가 할 경우는 내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체크카드, 통장 비밀 이런 것도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통장을 이용해서 금융거래 이용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아르바이트 사례인 것들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사기 사례가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라든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문의하시면 되고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칠 건데 쭉 지나가서 뒤에 것만 하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카이라는 그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는데 금융 꿀팁 200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업권에 취업을 하거나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저도 이제 여러분들 또래보다 좀 더 큰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 얘기들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경험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띄우거리 보거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내용을 엮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관심 있으면은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한번 찾아가보고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세미나도 가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엮어낼 수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러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 꿀팁 이런 것들은 실용금융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여기 한번 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30분 정도 가지고 가면서 그 내용은 뭐 이렇게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걸 전부 읽더라도 혹시 이제 금융 거래를 하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충분히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지식들이 초석이 돼서 앞으로 큰 부자가 되거나 취업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하게 해주신 최승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클로징 멘트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네, 저희 약속하지만 조금 준비한 거 있어요. 큰 거 아닌데 그래도 뭐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크레딧 멘트 드릴게요. 이것으로써 동아일보와 채널A 금융투자협회 수실대가 공동으로